중력과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 먼저 알아봅시다. 중력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편한 거 자기가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방법은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보존력이 나온다. 우리가 앞에서 그 릴레이션을 알고 있으니까 F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 그죠? 이 릴레이션로부터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힘은 R제곱분의 GMM 라지 M 스몰 M인 걸 아니까 집어넣고, 근데 주의할 점은 반지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서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붙여야 되고,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R제곱분의 GMM이라고 말할 때 힘의 크기만 말하는 거고, 포텐셜을 구할 때는 힘의 방향까지 맞아야 돼요. F의 R 성분을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써야 되고, 그래서 힘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일 때,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없애고, 이항하고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Ug는 적분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인데, 뭐, 아래 끝, 위 끝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부정적분해서 하면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상수 붙을 수 있으나 그 상수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에너지에서는 상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걸 미분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거기 때문에 상수 중요하지 않고, 그 상수를 보통 0으로 놓죠. 그 상수가 이제 무한대점에서의 이 중력 포텐셜이 되겠는데, 무한대점에서는 중력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0으로 놓고 그 상수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결과죠. 처음 배울 때 이제 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해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처음은 뭐 계산도 좀 버거울 수도 있고 외우는 것도 버거울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외워야 되겠지만 나중에 결국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1 포텐셜 에너지 정리로부터 또 할 수 있죠. 1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음수다.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죠? 포텐셜 에너지는 반대죠. 여기서도 똑같은 계산이에요. 힘 넣고 변위 적분하면 되고, 똑같은 계산이어서 뭐 반복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쪽이 더 익숙할 수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은 mg, 포텐셜 에너지 mgh,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한데, 이쪽 표현은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저거랑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사실 같은 건데,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여기 스몰 r 자리에다가 라지 r 더하기 h라고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구의 반지름이 r이고 여기서 높이 h만큼 올라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이 길이는 스몰 r이고, 그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r 더하기 h인데 r이 크고 h는 작으니까 라지 r분의 1로 묶어놓으면 1 더하기 r분의 h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1차 근사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근사하는 거를 이제 이항전개라고 해요. 이항전개라고 하는데, 1 더하기 스몰 파라미터의 n승, 여기서 마이너스 1승 썼지만 마이너스 2승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올 수도 있고, 플러스 2분의 3승이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다 전개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이항 전개라고 하는데,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리물리나. 일반 물리에서는 일단 안 하고. 일반 물리에서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간단한 첫 초항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초항은 요거를 내려 써요.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내려 쓰고, 1 빼기 R분의 H 하면 돼요. 초항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차항까지 쓴 다음에 이렇게 되고, 정리해보면 앞에 상수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건 지표면에서의 중력 포텐셜 값이죠. 더하기 뒤에 값은 라지 R 제곱분의 G 라지 M 가로 닫고 MH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가로 친 부분을 중력상수 G라고 쓰면은 이게 요 뒤에 부분이 MGH인 거죠. 다시 말하면 MGH 빼기 라지 R분의 G 라지 M 스몰 M.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이제 대략 알겠죠. 우리가 지표면에서 MGH라고 말한 것은 요 값을 생략하고 있었던 거지. 지구에 의한 중력 포텐셜. 지구가 물체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 지표면에 붙어 있죠. 지구가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거든. 우리를 좋아 안 하면 우리는 다 그냥 공중으로 비상할 텐데, 이만한 어트랙티브 포텐셜에 잡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트랙티브 포텐셜에 의해서 이렇게 큰 크기에, 근데 우리가 보통 때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지표면에 걸어다니니까. 지구가 끌어당긴다는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뭔가 공중 붕 떴을 때만 우리가 중력을 생각해요. 그래서 요 값을 쓰는 거지. 요 값을 생각했을 뿐. 근데 이건 말했다시피 상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미분되면 사라지거든. 결국 지표면 부분에서는 요 값이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DUG, DH 이렇게 하면 이제 힘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mg가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아래로. 우리가 F는 mg 할 때 아래로 크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방향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mg. 자, 이제 좀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체를 아주 빠른 속력으로 발사를 하면은 지구의 인력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성에 보내야 되겠다.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야 되겠죠. 하여튼 지구에서 일단 벗어나기 위한 그 속력을 이제 탈출 속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표면에서 발사를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전체를 개라고 다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개 시스템으로 생각하면은 지구와 이 발사되는 물체 합쳐서 개이기 때문에 얘가 발사되는 그런 모션은 역학적 에너지에 전혀 변화에 기여하지 않죠. 외력, 여기서 외부에서 오는 힘만 없으면 돼요. 외부에서 아무 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거고, 그러면 이 시스템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그 말이죠.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파트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을 거고, 나중 운동 에너지와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을 텐데, 나중에는 무한대 거리로 날아가서 속도가 거의 0이 될 때까지 날아갈 거니까, 속도는 물론 이제 처음에 속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왜 속도가 점점 왜 줄어들어? 중력 때문에, 중력이 가속하니까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중력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체가 돌아오지 않을 거면 그 다음 속도가 거의 0에 달하는 속도로 갈 수 있겠죠. 나중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게 돼요.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게 돼서 결국 속도가 거의 0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0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니까 거리가 충분히 커지면 얘는 0이 되겠죠. 오른쪽은 0으로 가고, 그럼 좌변도 0이라는 이야기인데, 좌변의 첫 번째 항, 운동 에너지는 처음 발사할 때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mv의 제곱, 그다음 처음 발사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 라지 M 스몰 m. 라지 R은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0이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 초기에 발사해야 될 속도가 나오죠. 속도가 루트 라지 R분의 2 라지 G 라지 M. 계산하면 11.2km/s이 나오는데, 1초에 한 300m 정도 가는 게 소리의 속도이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로 말하면 한 30배? 음속의 한 30배? 마하 30 정도 되면은 지구를 떠날 수 있다. 탈출 속도, 탈출 속력.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렇게 큰데, 달 같은 데서는 탈출 속력이 작겠죠. 달은 매스가 훨씬 작으니까. 물론 이제 반지름도 작기도 한데, 달에선 탈출 속력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지구에서 달에 보낼 때는 엄청나게 큰 로켓이 필요하지만, 달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륙할 때는 뭐 작은 로켓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큰 로켓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탈출할 수 있냐?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겠죠.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야 될 거야. 우리 지금 태양에 잡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태양에 잡혀 있어. 우리 태양에 잡혀 있죠. 열나 무겁거든. 지구가 가로로 한 100개 늘어서야 태양 하나예요. 태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구가 요따만해.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겠어. 한 방향의 사이즈가 100배니까, 이거 3차원이니까 10의 6승배. 뭐 지구랑 밀도가 비슷하다고 해도 태양의 무게는 지구 무게의 대략 100만 배 이상일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무겁기 때문에 여기 엄청 크거든. 탈출 속력도 엄청 크겠죠? 태양을 탈출하려면 무지막지 속도를 내야 돼요. 스케일을 키워서 이왕 시작했으니 이제 행성과 위성의 궤도 운동 이야기를 해봅시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케플러.
여러분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럽의 오스트리아인지 헝가리인지 독일인지 뭐 그 어디 나라인데 과거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나라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 그 유럽 최고의 천문대가 있었는데 티코 브라헤가 수십 년간 밤하늘을 관측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관측 결과를 남겨놨어요. 근데 그 관측 결과 중에서 특이한 결과들이 있었는데 화성이나 뭐 이런 외행성들을 주로 관측을 했더니 그 궤도가 독특한데 그 궤도가 도대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이제 행성의 운동 중 특히 화성의 운동을 보다 보니까 화성이 보통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뭐 그냥 똑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행성들은 좀 움직여 댕기죠. 아시죠? 배경에 있는 별에 대해서 상대적인 속도로 매일 보면 위치가 바뀌어 있어. 근데 화성 같은 놈들은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위치가 바뀌는데 화성의 궤도를 배경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 그린다면 배경의 별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게요. 배경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있을 때 화성이 가다가 이렇게 요런 커브를 그려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천동설로는 저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동설은 어떤 컨셉이냐면 지구가 이게 한 가운데 있고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돌고 뭐 주전원이라고 그래서 태양을 도는 그 행성들은 다시 태양을 여기서 돌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 모든 걸 원으로 설명하는데 일단 태양의 바깥에 있어. 지구가 안쪽에 있다는 게 이제 천동설의 컨셉인데 이렇게 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해봤으나 잘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관측들을 정밀하게 하려면은 거의 뭐 1세컨 레졸루션에 관측을 해야 돼요. 1세컨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보름달이 그 각도로 30분이에요. 대략 30분. 30분 지나면 달이 지나간다 그 뜻이 아니고 각도가 30분이라고 1도 360도를 아시죠? 밤하늘을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1도가 60분, 1분이 다시 60초 이렇게 각도를 재는 건데 보름달이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의 폭이 그리고 목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게 한 30초밖에 안 돼. 목성의 사이즈 같은 게. 근데 케플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 오리지널 데이터,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는 거의 1세컨 레졸루션. 1세컨이니까 목성의 20분의 1을 관측할 수 있는 레졸루션으로 이제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 우리랑은 좀 약간 달라. 우리는 이제 멋진 붓으로 이렇게 오늘 밤에 무슨 성이 어디를 침범하여 그 왕이 걱정을 해서 이제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말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1세컨 레졸루션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이제 1세컨 레졸루션으로 관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십 년치를 데이터를 쫙 쌓아놨어요. 종이에다 적어놨겠지. 그때 컴퓨터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해석이 안 되네. 대충은 알아. 천동설이 틀린 것 같아. 지구가 도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산수할 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산수 전문가 케플러를 모셔왔어요. 수학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수학 선생님. 수학을 전공한 케플러가 나타나서 요런 걸 쳐다보고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보고 있는 건 타원 궤도를 보는 거야. 원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원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원은 조화롭고 하모니어스한 우주의 기본 원리가 원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모두가 이렇게 그렇게 공식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원인지 꽉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이 아니고 타원이다. 타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텐데 초점이 두 개인 거예요. 원은 초점이 하나죠. 근데 타원은 초점이 두 개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긴 쪽 반지름을 장반경. 긴 쪽의 반지름, 그래서 이 장반경을 A라고 하고, 이 전체의 중심에서 첫 번째 초점까지의 거리를 A 입실론도
또는 AE라고 하고 그때 E를 이심률이라고 해요. eccentricity라고 해서 E가 0이면 1이에요. E가 0이면 진원, 1이고 E가 0이 아니면 0보다 커지면 이제 타원이 되는데 그래서 E가 뭐 1, 10, 20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납작해지게 되는 거지. 하여튼 이게 타원 궤도다라는 걸 이제 케플러가 알아냈죠. 그래서 이 케플러 1법칙이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이 법칙은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면적 속도라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이 타원의 한 초점에 태양이 있는 거고 이 타원의 테두리를 우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뭐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이 태양에서부터 반지름 아래에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요 돌아간 각도 이 원호의 길이는 r d 세타죠. r d 세타니까 요 대략의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과복의 높이 그 다음에 그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r d 세타. 이게 이제 면적이에요, 면적. 이게 면적이고 그거를 dt로 나누면 면적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dA dt는 이렇게 돼서 d 세타 dt가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오메가가 되죠. 앞에 r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r제곱 오메가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r제곱 오메가는 한번 생각해보면 앵글로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지구의 태양에 대한 앵글로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I 오메가 꼴인데 I가 MR의 제곱이니까 MR의 제곱 오메가 여기 R의 제곱 오메가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잖아. L을 M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2M분의 L이 돼요. 그래서 지구의 태양에 대한 각운동량을 지구의 질량으로 나눈 거인 거죠. 거기다 2분의 1 붙일 거. 상수란 이야기지. 외부 토커 작용하지 않으면 각운동량 변하지 않을 거잖아. 지금 외부 토커 없죠? 여기서 외부 토커는 뭐 화성이라든지 목성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실제로 토커 좀 주지만 거의 없으니까 없다고 보고 가까이 뭐 다른 태양이 있으면 아주 심각한데 없으니까 이 모션은 계속 유지되죠. 퍼피추얼하게 계속 영구적으로 100만 21, 100만 22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외부 토크 작용하지 않으므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이게 상수예요. 그래서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이건 이제 실험에서 얻어낸 결과인데 그것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주기의 법칙, 조화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하모니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한다. 근데 간단히 유도해 보려면 이제 원운동으로 해보면 돼요. 실전 타원이지만 타원도 계산할 수 있으나 그건 대학원 수준이고 대학원생 괴롭힐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학부 수준에서는 원으로밖에 못 하겠어요. 산수 실력이 좀 부족해서 대학원 가면 이제 할 수 있어요. 타원 궤도에서도 한 주기를 구할 수 있죠. 자, 힘은 r제곱분의 g 라지엠 스몰m이고 그게 F는 ma 가속도를 주는데 그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다. mr 오메가 제곱이다. 방향은 다 인력이니까 마이너스 다 빼버리고. 자, 그래서 원운동을 우리가 가정한 거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t의 제곱이 가로 닫고 r의 3승 꼴이 나와요.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요 반지름을 장반경 a로 바꾼다면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3승 앞에 개수는 라지 g 라지 m분의 4파의 제곱이 되고요. 여러분 책에 이제 표 13.6.1에 보면은 행성들 막 쫙 바꿔가면서 그 주위에 도는 놈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값들 다 해놨는데 보면 거의 똑같죠? 3.0인가 하는 숫자로 다 수렴이 될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원운동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계산 다 해봤거든. 대학원생들 가르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산을 많이 해봤는데 타원에서도 똑같은 포뮬러가 돼요. 아주 똑같아. 앞에 개수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타원 궤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이 그래서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되고 우리가 배운 중력 법칙으로 다 설명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위성 궤도부터 살펴봅시다. 밤하늘에 위성들을 많이 띄워놨는데 위성들이 어떻게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으며 그 궤도를 도는 위성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는 걸 알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A 제곱 형태이겠죠. 이제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될지 모르는 거고, 대부분의 위성은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부 정찰 위성들은 원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 궤도를 하기도 해요. 가까이 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대부분의 안정된 위성들은 이제 원운동으로 설계를 하는데, 하여튼 원운동을 가정해서 봅시다. 지구가 있다고 하고 위성이 돈다. 원운동이니까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의 제곱, 그죠? 그래서 F는 MA 한다면은 이 F, 이게 중력 포텐셜에서 오는 중력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이게 F고 MA, 그죠? F는 MA, 이 법칙을 쓰면은 A 자리에 R분의 V 제곱 쓰면 되죠. 그럼 바로 V의 제곱이 구해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원운동 하는 순간 바로 속도의 제곱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2분의 mv의 제곱을 구해보면 2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는 지구 주위에 도는 인공위성의 운동 에너지는 뭐 예측 가능해요. K는 2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다.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UG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미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금방 구한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위성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될 텐데,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면 UG 빼기 2분의 G니까 결국 2분의 UG가 돼서 마이너스 2R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 되겠어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마이너스 R분의 GMM, 얘는 2R분의 GMM, 얘는 마이너스 2R분의 GMM이에요. 이거 포텐셜 에너지가 크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음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반지름에서 지금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에너지 있는 거고, 반지름이 바뀌면 다른 에너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가져야 될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 어떻게 해도 음수예요. 양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에 잡혀 있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때문에 돌고는 있어도 끝없이 돌고는 사실 추락하고 싶은데 추락을 못하게 가군동량을 줬기 때문에 얘가 돌고 있는 것 뿐인 거죠. 본질적으로는 잡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음수라서. 그리고 이제 원운동일 때 이렇고, 그러면 타원 궤도일 때는 어떻냐? 타원 궤도일 때는 바로 보여주기는 어렵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보여주기 어렵지만 계산하면 그때는 똑같은 포뮬러에 요 R 자리에 장반경 A가 오기만 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타원 궤도라고 그러면 장반경을 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런 형태로 된다. 중력에 대해서 이제 그 고전적인 것은 우리가 다 한 거고요. 뉴턴의 중력. 그 다음에 중력을 다시 들여다본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본질적으로 중력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다시 보면 좋은데, 제가 이거 짧게 몇 분 안에 서머라이즈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해서 그게 이제 뉴턴의 중력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다 잠깐 이야기할 이야기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들,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상대성 이론 수업을 들으면 좀 빡세긴 하지만 물리학과만 가르치는 거니까 다른 과 애들은 안 가르쳐. 한번 나중에 배워보면 재밌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중력, 특히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몇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등가의 원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등가의 원리. 뭐가 등가냐? 아인슈타인의 말대로라면 뭐 중력과 가속도는 동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건데, 거기서 말하는 중력은 이제 G, mg에서 G, 중력 가속도를 말하는 거고,
가속도는 힘이 가해져서 가속하는 그 가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구상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중력을 느끼지만, 우주 공간에 날아가면 중력 없으니까 중력 못 느낄 것 같은데 다시 우주선이 가속을 하면 중력을 다시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구에 어떤 집을 지어놓고 내가 집 안에 갇혔어요. 창이 없어요. 근데 그 창이 없는 집인데 그 집 안에 있는 거라고 저울이 있고 저울 위에 사람이 있고 올라가서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이겠지. 위에서 보여야지 자기 무게를 재지. 디지털 전자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공놀이를 할 수 있어요. 공놀이를 하면서 이제 포물체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거 하고 놀고 있었는데 내가 지구에 과연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리창이 없으니까. 자기는 뭐 지구에 있으니까 있겠다고 믿겠지. 그런데 똑같은 그 집을 이번에 우주선 위에다가 살짝 얹어놨어요. 우주 공간이고 여기 중력이 없어. 가까이 행성이나 뭐 태양이나 이런 게 없는 허공에 우주선이 뭐 이유 없이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날아가는 그 가속도가 G야. 이때는 가속도 계속 가속 중인 거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구에 있는지 그 우주선을 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공놀이를 했을 때 공이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내려갈 거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퀴벌런트 프린시플 오브 이퀴벌런스 등가의 원리라는 건데, 그래서 가속해서 얻는 질량, 가속 질량과 그 다음에 뭐 관성 질량, 사람들이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차이를 못 느낀다. 뭐 그런 말로도 이야기하고, 아인슈타인이 한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는 자연학화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로도 이야기를 했고, 어쨌거나 중력의 효과는 FMA 그것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거죠. 일단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곡률 이야기를 해봅시다. 곡률로 사실 특히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은 곡률이 별로 안 나오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다 보면 곡률을 배우게 돼요. 곡률이란 게 뭐 별건 아니고 평평하면 곡률이 없는 거고 구부러져 있으면 곡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서 반지름이 있는 거고 이건 반지름이 없는 거죠. 반지름이 무한대인 게 평면이고 반지름이 있으면 곡면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고 그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곡률이라는 것은 시간까지 포함한 시공간에서의 곡률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각각 이렇게 좌표축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들이 질량을 가진 물체 주위에서는 이 곡률이 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곡률인데, 그래서 중력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는 중력의 소스가 있고 뉴턴의 중력을 우리는 배웠으니까 껍질 적분을 해가지고 이 모든 무게가 원점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한 점이고 나도 한 점이고 이 공간은 그냥 직각 좌표인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중간에 공간이 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뉴턴이안 피직스 기준에서는. 근데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곡률 개념에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르게 이해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지구가 있어서 지구가 주변에 중력을 작용한다는 의미는 그걸 FMA처럼 중력으로 해석하면 이제 뉴턴이안 미케닉스지만 아인슈타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지구가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켜. 주변의 시공간에 원래 평평해야 되는데 평평했던 시공간을 이렇게 지구 주위에 곡률이 커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평평하다는 말이 뭐 세상이 2차원도 아닌데 왜 평평해? 어느 한 축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이 지구 주위로 가면은 갑자기 곡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오던 빛이 예를 들어 평행하게 왔는데 지구 주위에 오면은 갑자기 평행하던 게 평행성이 사라져버려요. 평행하게 가던 게 갑자기 휘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중력 렌즈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작은 건 안 되고 뭐 은하 정도가 있으면 그 뒤를 지나오는 빛이 이렇게 휘어서 하나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렌즈 효과가 나타나요. 그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컨셉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에서의 공률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는 중력은 질량 사이의 힘이고 공간은 뭐 그냥 플랫한 공간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서는 중력 자체가 공률이에요. 중력 이퀄 공률인 거야. 중력이 시공간에 공간을 왜곡해서 공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공간의 공률을 만들고 나면 중력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F는 MA에서 F를 지워버리고 공간의 좌표를 바꿔버리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바꿔서 여기선 이런 법칙이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난해한데 쉬운 픽처로는 이런 간단한 걸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적도 부근에서 보트 두 개가 출발한다고 합시다. 남극점을 향해서 항해를 한다고 해봐요. 적도에서 남극을 향해서 처음에 생각에 가까이 뭐 한 20km 거리 정도면 되겠네? 20km 정도 거리에서 정남쪽을 향해서 출항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서로 출항할 때 나침반을 보고 출항할 텐데 같은 남쪽일 거예요. 거의 방향의 차이가 거의 굉장히 미세할 거라고. 근데 막상 남극점에 도달하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이게 평행하지 않죠? 처음에 평행한 것 같았으나 평행하지 않아요. 공률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지표면의 공률이, 우리가 지구가 커브드 스페이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공간, 평평한 시공간에서는 평행했던 빛이 질량을 가진 물체 부근으로 오면 이렇게 굽어지는 이 현상이 공률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과인데, 지구 중심까지 떨어질 수 있는 사과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밑에 구멍을 사람이 따라가면서 막 파. 그래가지고 사과가 계속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나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구나. 부산에서 사과를 떨어뜨리고, 하나는 뭐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원래 자기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 중심에서 동시에 만나. 사과 둘이 안녕 하고 만나요. 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평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평행하지 않고 공간에 이 공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공간의 공률로 중력을 이해하는 티오리가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물리학 전체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독특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좌절감을 안기죠. 두 가지 과목이 그래.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 이 두 과목이 학생들한테 심각한 좌절감을 줘. 근데 반대로 그 두 과목이 그 현대적인 물리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두 과목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이 곧 성취감이기도 해요. 물리학과를 특징 짓는 과목들이라서 내가 나중에 그거 전공하지 않더라도 뭐 수업을 꼭 선택 과목일지는 모르나 꼭 들었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 세오리에 들어있는 주된 그런 컨셉이고, 결론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통해서 얻어낸 예측, 그리고 그 실험으로 발견한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것, 그게 뭐냐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호기심을 자아내는 소재죠. 블랙홀이 색깔이 검은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색깔이 없어요. 안 보여.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무 중력이 세서 이 블랙홀의 반경 안에 들어가면, 블랙홀은 사실 반경이 없고요. 블랙홀은 한 점인데, 블랙홀의 영향권이라는 건 있죠. 블랙홀의 영향권은 여기 적어놓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반지름이에요. 슈바르칠드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 라지 m에다가 중력산소 곱하고 빛의 속도 C의 제곱으로 나누고 뭐 계산한 걸 이제 슈바르칠드 반지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슈바르칠드 반지름 안으로 들어가면 되돌아 나올 수가 없다. 슈바르칠드 반지름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빛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래요. 요 바깥쪽에 있는 사건들의 집합과 요 안쪽에 있는 사건들의 집합은 서로 익스클루시브야. 서로 베타적이야. 요 안을 일단 들어가면 돌아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데, 대부분의 그 블랙홀들은 별로부터 생기죠. 우리의 태양 같은, 정확하게 우리의 태양은 아니고요. 별들이 이제 적당한 사이즈의 별이 필요한데, 적당한 사이즈의 별이 핵융합 반응을 멈추면
핵융합이란 게 이제 수소가 타서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헬륨이 타서 또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단계별, 크기별로 다 있는데, 우리 태양 같으면 이제 수소가 타서 헬륨이 되고 나면 끝이에요. 질량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 태양보다 더 크고 이런 태양들은 수소가 타서 헬륨이 되고, 다시 헬륨을 또 융합시켜가지고, 그 다음 원소를 만들고, 뭐 이렇게 다단계 핵융합이 벌어지고요. 원소가 클수록. 그래서 결국 뭐 납이 될 때까지 뭐 핵융합이 멈추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핵융합이 멈추기 전까지는 태양이 빛을 내요. 그죠? 근데 빛은 포톤 프레셔라고 해서 압력을 가지고 있거든? 하여튼 포톤 프레셔가 있는데 굉장히 약하지만 프레셔가 있어요. 근데 그 약하지만 태양에서 워낙 많은 포톤을 동시에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의 극히 일부만 얻어맞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포톤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프레셔가 없으면 그 프레셔 때문에 태양이 지금 붕괴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 원래 중력만 생각하면, 중력이란 걸 한없이 땡기기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밑에서 떠받칠 뭐가 없다면 한없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한없이 줄어들고 한 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그 힘과, 그걸 이제 중력 붕괴 압력과 이 포톤 프레셔가 서로 대부분의 태양의 경우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별이 핵융합을 멈추면 그 평형이 깨지죠. 그리고 갑자기 급속도로 수축을 하면서 빛도 안 날 뿐더러 수축을 하면서 질량이 점점 좁은 면적에 좁은 부피에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게 블랙홀은 되는 건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우리 태양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나중에 미래는 백색 외성이라고 그래요. 화이트 도프인데 백색 외성, 작은 난장의 별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자의 축퇴압,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전자는 이제 페르미온이고, 전자는 그 여러분들 아마 화학 이런 데서 배웠을 건데 한 오비탈에 전자 2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나도 전자 덩어리고 여러분들도 전자 덩어리예요. 물질들은 다 전자로 되어 있는데 한 오비탈에 2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겹쳐 놓을 수가 없어요. 칠판을 내가 손으로 밀어 놓고 싶은데 안 밀으려고. 왜냐면 나도 페르미온이고 얘도 페르미온이라서 서로 밀거든.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란 말이에요. 한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순한 원리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뚫는 거야. 이게 단단해서 못 뚫는 게 아니라 내가 페르미온에서 못 뚫는 거야. 내가 보존이었으면 금방 뚫었을 텐데 말이지. 페르미온에서 못 뚫는 거거든. 그 이후로 이 공간이 있고 한 건데, 그 전자가 지금 우리의 공간에서는 밀도가 낮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지구의 평균 밀도는 뭐 수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 1세제곱센치 그러면 무게가 뭐 몇 그램 정도, 돌덩어리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포톤 프레셔가 없어서 중력에서 마구 수축하다 보면은 점점 밀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던 전자들이 원자핵 가까이 막 모여들어. 허공이란 게 사라져버려요. 그냥 다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밀착이 되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성립할 때까지, 서로 더 이상 밀어낼 수 없는 때까지 밀어낼 거예요. 그걸 이제 전자의 축퇴압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서로 더 이상 밀래야 밀 수 없는 때까지 미는 단계. 그 단계, 그러면 이제 안 밀리려고 버티니까, 어디까지 버티냐면, 전자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원자핵으로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고 버틸 거 아니에요. 원자핵 밖에서 또 난 돌아야 되겠다고 버티는 게 이제 전자의 축퇴압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는 원자는 보호반경 0.5옹스트롬 정도의 부근에서 전자가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0.5옹스트롬 정도까지는 원자핵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자핵은 사이즈가 그냥 한 점인데 요 밖에 요 정도 반경에 돌고 있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원자핵 바로 바깥에까지 밀려 들어가는, 더 이상 난 밀기 싫어, 엄청나게 센 힘으로 버티고 있겠죠. 그게 이제 백색 외성이에요. 되게 무거운 좁은 공간에, 그러니까 달 정도 사이즈의 우리 태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의 미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둠드야. 캄캄하고 굉장히 우울한 미래를 가지게 되죠. 블랙홀도 없어. 익사이팅한 모먼트도 우리 못 보고, 사건의 지평선 이런 것도 못 봐. 우리 그냥 태양이 이렇게 붕 부풀어가지고 우리 지구 궤도까지 다 태워버려요. 일단 한번 쓱 태운 다음에 다시 싹 수축해가지고 백색외성이 돼버려. 그래서 태양은 백색외성이 되는데 우리 지구는 여전히 그 주위를 돌고 있죠. 캄캄한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태양 주위를 돌게 될 거야. 캄캄한 밤, 낮과 밤을 뭐 수백억 년 후에.
내 관심, 내 알 바는 아닌데, 당신들은 나보단 좀 더 걱정해야 되겠네? 나보다 좀 더 오래 살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중성자별. 중성자별은 여기부터 한 칸 더 가서, 좀 전에 전자가 원자핵 밖에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전자의 축퇴합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중력이 더 쓰면, 그러니까 우리 태양보다 더 무거워야 되겠죠? 우리 태양보다 더 무거운 태양의 미래는 중성자별이 되는데, 중성자별에서는 원자핵 주위를 돌던 전자가 더 이상 주위를 못 돌아, 이제. 너무나 밀려가지고. 원자핵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양성자를 만나서 중성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자핵 안에 있던 모든 양성자가 다 중성자로 바뀌어버려. 그럼 원자번호란 게 사라져버려. 그걸 원자핵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중성자 덩어리. 그게 한 원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원자도 그렇고 이것들이 나란히 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성자들끼리만 모여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뭐 엄청난 밀도가 되는데 플러스 중성자도 페르미온이에요. 그래서 얘도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어. 얘도 또 한없이 더 밀어야 되거든 사실은. 무거우니까 계속 중력으로 서로 한 점으로 가야 되는데 한 점으로 못 가고 버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한한 사이즈를 가지고 버티는데 그게 중성자별이에요. 백성의 성보다는 훨씬 밀도가 높죠. 뭐 한 1세제곱센티미터의 무게가 뭐 몇 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성자별인데, 이것도 이제 블랙홀은 아니에요. 블랙홀은 그보다 더한 놈이야. 그보다 더 질량이 더 많아야 돼, 애초에. 그래서 우리 태양의 질량의 한 3배 이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별 오리진, 스텔라 블랙홀이라고 해서 별에서 출발한 블랙홀.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블랙홀이 이거였죠. 그 블랙홀이 돼요. 이렇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중성자의 축퇴합 그딴 거 없어 이제. 무조건 한 점으로.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질량. 질량이란 거 정의하고 에너지. 한 점밖에 없어 이제. 매터라는 게 이제 그 정의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런 상태는 이제 블랙홀이라고 해서 영원히 한 점으로 수축하는 중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아인슈타인 시절에는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더 나가서 별에서 출발하지 않은 블랙홀도 요즘 뭐 발견되고 있어요. 은하 중심에 있는 초고대 질량 블랙홀인데 일반 블랙홀의 크기의 뭐 100만 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하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 블랙홀이 거의 있지 않았나.